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가지 않을 정도로 몸서리 쳐지는 날들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넋두리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딸이 안사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와 제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안사돈이 정말 미웠죠.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어카로 시장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게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아버지의 거래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와 친하셨습니다. 그 생선 가게에서는 주로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서 대량 손질한 다음 생선을 팔았거든요. 손질한 생선을 박스 단위로 나누어서 포장해 놓으면 아버지가 주문한 식당에다가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가게 사장님과 아버지께서 형 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끝나면 두 분이서 소주잔을 자주 기울이셨죠. 그때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요. 아들놈들이 그런가?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몰라.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왜 다들 딸 하는지 알겠다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사장님 아드님 두 분 다 3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만 믿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주었죠. 형님, 원래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때 되면 다 하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 원이 없겠는데 나는 자식 보기 지질이 없나 봐. 아들들이 몇 살이길래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한 놈은 29살이고 다른 한 놈은 28살인데 자네 딸은 남자친구 있는가? 저번에 보니까 착하고 살림도 잘할 것 같던데. 남자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딸이 착하고 야무지긴 하죠. 가진 거라고 쥐뿔도 없는데 그나마 딸이 효녀 노릇하니 다행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대신 집안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께서 시장으로 나가 배달 일을 하셨고 엄마는 작은 공장에서 품을 팔고 계셨으니까요.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었죠. 집안 살림만 챙긴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엄마 건강까지 안 좋아지자 제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술자리에서 자주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네 딸한테 남자친구가 없으면 우리 아들 소개받아보는 건 어떠나? 우리 딸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놈이랑 자네 딸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거야. 큰 놈은 싹수가 노래서 틀렸고 작은 놈은 마누라가 휘어잡으면 사람 구실은 할 놈이거든. 어때? 아,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스럽네요. 어허, 생각은 무슨. 나도 고민해보고 해본 말이야. 그리고 만나보라고 소개만 해주는 거지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나? 둘 다 애인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일세. 너도 알겠지만 내가 며느리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사람도 아니네. 아버지는 딸이 싫어할 거라고 워낙 남자에 관심 없는 애라 소개해줬다가 마음만 상하실 수 있다고 애둘러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면서 남자를 소개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이 어색해질까봐 어떻게든 거절해보려고 했는데 완강하시더라. 생선가게 형님이 너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한 번만 만나봐라. 아들놈은 어떤 놈인지 몰라도 형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만나보면 좋을 거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버지도 참...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사이가 더 불편해질 텐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워하니까 엄마까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사이가 불편해지긴 내가 그분 잘 아는데 이런 걸로 삐지실 분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슬슬 연애 좀 해봐야지.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보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로 여길 테니까 이야기라도 하고 와봐라.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은근히 잘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생선가게 사장님 아드님을 만나봤는데 성격도 차분하시고 좋더라고요.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활발하지도 않은 분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 LP판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취미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두어 장 정도 있는 LP판을 계속해서 돌려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LP판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 있죠? 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LP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들으러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현태씨 하던 게 오빠라고 부르며 사이가 가까워졌죠. LP판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된 건 당연했고요. 오빠와 교제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에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있죠?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같은 며느리도 없을 것 같아서 이리 말하는 거다. 지금 결혼하면 이 가게도 주고 고향에 있는 땅도 물려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결혼 생각이 없다면 큰놈한테 주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정해라. 형한테요? 형 결혼한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한테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게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덜컥 애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는 일도 시원치 않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는 놈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 보고 네가 훨씬 낫다며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여자도 없으니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절 칭찬해주는 건 좋았지만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나이가 됐기도 했고 이만한 남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반겨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엄마만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는데 저한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라. 어?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도 좋았잖아. 나 없는 사이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 아니, 시장 사람들이 들은 말이 있는데 네 남편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한량이라고 하더라. 너희들이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네. 에이, 소문 믿지 마. 그 사람들이 오빠랑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한 걸 거야. 그럼 네가 야무지게 잘할 수 있지? 남편 믿지 말고 네가 경제권 다 가져오고 돈 관리해. 이상한 도박하고 여자 만나서 돈 갖다 주는 거 아닌가 감시하고. 알겠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은 거야? 저는
시장 바닥에서 떠도는 소문이 뭔지 궁금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뜬 소문이기도 하고 알아봤자 득볼 거 없다며 파혼할 마음이 생기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시장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이유로 남편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이상한 소문이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와서 시댁살이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고생하는 것보다 시댁살이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매일 끼니 걱정해야 하는 저희 집보다는 시댁 형편이 100배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무도 생선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자랑한 후부터 가게로 출근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러다가 나한테 일하러 가라고 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아버님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 가게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해라. 너도 이제 가장이니까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슬슬 생선가게 물려받을 생각해야지. 저랑 남편이 생선가게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이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우고 도망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면서 남편이 해야 하는 일까지 제게 시켰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고 가게에 나와서 생선을 다듬으면서 손님들을 맞아야 했죠.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자도 피곤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게에 들리셨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게 일이 힘들지? 처음엔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고 그런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이러다가 곧 적응돼서 괜찮을 거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괜히 아버지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둘러대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적응이 되지는 않더군요. 제가 일한다고 시아버지께서 아예 쉬기 시작하셨거든요. 덕분에 요령만 피우는 남편과 저를 부려먹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너무 힘들어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누워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누워있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는 가게 없을 때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장사한 적도 있었어. 손님 놓칠까봐 화장실 참다가 병도 생겼다. 거기에 비하면 넌 호강하는 줄 알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무작정 상경해서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하셨거든요. 죽기 살기로 장사해서 가게도 차리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제게 일을 시키셨죠. 제게 한풀이 하듯이 과거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으로 찍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와 집안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장사나 집안일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돈이 궁해지면 슬그머니 가게로 나타나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는 걸 보아하니 보나마나 돈을 달라고 한 것이겠죠.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또 돈을 줬다고? 내가 주지 말라니까 기어코 줘서는? 며느라, 혹시라도 네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라. 그러다 버릇 나빠져서 평생 못 고친다. 시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돈만 생기면 술이나 도박에 손을 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무책임하면서 제게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을 봤기에 아버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저를 만만하게 보셨는지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재수 씨, 오늘 장사는 잘 됐어요? 지금 엄마가 없어서 그런데 50만 원만 줘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요. 저기 쌓여있는 생선 4장부터 버리고 물 청소 좀 하면 드릴게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아주버님께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겁을 먹을 리가 없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세요. 그 전에는 10원 한 장도 못 줘요. 아주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욱박질렀지만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주버님이 저를 피해서 시어머니께 돈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쓴소리를 내뱉고 말았죠.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절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넌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어디 버릇없이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고 있어? 첫째 아들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돈으로 술과 도박을 하고 있으니 집안이 잘 돌아갈 리가요. 이러다가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저 말고는 가게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형편없었거든요.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사람들이 저를 오뚝이라고 불렀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아버지께서 배달 일을 하시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생선 배달까지 맡기시더군요. 멀쩡한 아들은 놔두고 배달 일까지 시키시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10억짜리 땅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한 제 잘못이었죠. 시댁 하는 꼴 보아하니 그 땅도 없는 땅 같았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땅 타령을 하며 따질 수도 없어서 그저 생선가게 운영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게가 제 가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에 생선을 다듬고 장사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께서 배달을 하시는 동안 점심을 먹고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시간에 배달을 나가야 해서 혼이 나갈 것 같았는데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사고만 치셨습니다. 해가 뜰 때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어딜 나가길래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추궁했더니 아주버님 따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박빚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나타나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너까지 도박을 해? 너 같은 놈들도 아들이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남편을 때리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아버님께서 남편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독촉해서 도박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앞에서 남편을 혼내주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저를 몰래 불러서 술 한 잔을 사주며 저를 위로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오늘은 이 한 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리자.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이미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아니었으면 이놈의 집구석 오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 진짜로 요즘 집으로 안 오시던데 어디서 주무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계세요? 제가 콕 짚어서 물어봤는데도 아버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가게는 물론 집까지 자주 오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리시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휴, 그 곱던 손이 3년 만에 이 꼴 되다니. 결혼시킨 내가 죄인이다, 죄인.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런데 왜 자꾸 집에 안 들어오세요? 혹시... 저는 다른 여자가 생기신 거냐고 물어보려다가 시어머니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물어보았죠. 아버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 몰래 다른 살림 차리신 거예요? 네 시엠이랑은 이혼만 안 했지 이미 예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철 안 든 자식놈들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시엠이랑은 거의 남처럼 살고 있어.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말도 없이 외박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셨어요. 제가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날이 갈수록 아버님 보기가 더 힘들어져서 심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대신 딸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제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얼굴이나 성격도 저를 빼다 박아서 아주 똑부러지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어깨를 자주 안마해주고 편지를 써서 주는 아주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네요. 얼마 전에 취직했다며 독립을 하는 바람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외롭게 가게일을 해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깜빡깜빡 하시더니 집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전화번호를 까먹는 일이 자꾸 생기셨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치매는 물론 원래 있던 당뇨까지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여전히 날건달처럼 살고 있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돈을 주기 힘든 날에는 잔소리를 하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 남편과 아주버님이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핀잔을 줘도 듣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새 미운 정이 생겼는지 얼른 나와서 남편이랑 아주버님 좀 혼내달라며 매일 요양원에 들러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게 정겹게 구시지는 않았지만 집안 식구로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애교 부렸으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사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잘나가는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 전에 저희 집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니 생긴 것도 환칠하게 생겼고 말투도 귀티났습니다. 하는 일을 물어보니 딸이 다니는 회사의 원청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비즈니스 문제로 자주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원청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기뻤죠. 저와는 다르게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안사돈을 만난 뒤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선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사돈이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비웃더라고요. 어디서 비린내가 나나 했더니 사돈한테 나는 거였네. 내가 코가 예민해서 미안해요. 향수라도 뿌릴래요? 생선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프네. 네? 생선 냄새요? 저 씻고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런데 생선 팔아서 혼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안사돈이 원하는 만큼 맞춰보겠다고 했지만 안사돈은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를 보는 것처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 있죠? 아유, 됐어요. 혼수 마련하다가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비린내만 맡으면 두통이 와서 죄송해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더는 못 앉아있겠네. 안사돈이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니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게다가 사위까지 절 찾아와서 어머니께서 원래 냄새에 예민하셔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석고대죄했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이렇게 하는데 결혼 반대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돈이야 어쩌다 한번 볼 텐데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 저한테 하던 갑질을 딸한테도 하더군요. 안사돈이 수산시장에서 손질도 하지 않은 생선을 2박스나 가져왔습니다. 그 생선들을 깔끔하게 손질하라고 시켜서 딸아이가 못한다고 했죠. 생선 손질이요? 전 이런 거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생선 장수 딸이 생선 손질을 못해?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다듬기나 해. 네? 저는... 딸아이가 당연히 생선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비위가 약해서 비린내가 나는 건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알아놓고 안사돈이 매번 생선을 사와서 딸아이에게 손질을 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딸아이가 친정에 와서 그동안 당한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린내 못 맡는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생선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떡해? 시어머니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확 이혼할까봐. 뭐? 이혼? 엄마도 안 한 이혼을 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괜히 고집 부려서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나도 후회돼.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겠다. 엄마도 이혼 안 하고 꾹 참고 버틴 거 알고 있잖아. 이참에 생선 손질도 해보자.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 하나씩 해봐야지. 남편도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 시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네 남편도 사정이 있는 거겠지. 무작정 싫다, 짜증난다고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각자 사정을 이야기해보자고 해봐라. 생판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매사에 마음이 맞겠니?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를 거 아니야. 딸이 안사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신세한탄을 할 때마다 저는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다독여 주었어요. 시댁살이를 해본 터라 딸의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안사돈에게 달려가 왜 내 딸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그랬다가는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딸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조언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의 환갑날에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제 딸아이가 슬그머니 본론을 이야기하였죠. 어머님, 곧 회갑이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환갑잔치라고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좋은 식당에 예약해서 친척들만 모시고 식사나 하자. 좋은 식당이요? 땡땡 식당은 어떠세요? 저번에 여기 밥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땡땡 식당? 설마 땡땡동에 있는데 말하는 거니? 사돈은 자기가 바라던 규모의 식당이 아니었는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딸아이가 그럼 어느 식당이 좋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으유, 됐다. 그냥 거기로 예약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지?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또 눈치를 주려나 봅니다.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도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사돈을 말리려고 했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네 코에는 이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이야? 너무 지독해서 현기증이 나는데? 안사돈은 제게 눈총을 주다 못해 다른 친척들에게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와서 비린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자 수치스러워져서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니 사위는 급히 따라 나와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또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쌓인 서러움에 눈물이 솟구쳤고 사위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딸아이도 따라 나오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말했다며.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러는데? 됐어. 나 이혼할게. 엄마, 나 그냥 이혼할 거야. 나도 당한 거 많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금 당장 이혼해.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참을 테니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죠. 그 말을 듣자마자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에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바깥사돈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기획이사가 바깥사돈에게 새로 파트너가 된 회사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말을 꺼냈거든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사장님, 이번에 저희들과 새로 거래를 트게 된 회사입니다. 아주 전망이 밝고 탄탄한 회사라서 사장님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어떤 회사길래 그래? 기획이사는 바깥사돈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 창립 멤버이기도 해서 엄청나게 신뢰했다고 해요. 15년 넘게 바깥사돈과 함께 같이 해온 동료라서 투자에 대한 정권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금을 조금씩 횡령했던 거죠. 조금씩 공금이 빼먹다 보니 회사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바깥사돈이 정밀 회계감사를 해보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기획이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휴가를 핑계로 도망을 가버린 상태였고 그놈이 빼간 공금이 무려 15억에 가까웠다고 해요. 더 큰 일은 내부 비리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거래하던 회사들이 하나씩 거래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에 이어 매출도 떨어지니 버티기 힘들어져서 은행에 대출금 상환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하고 어음을 막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버리고 말았죠. 바깥사돈의 사업 실패로 졸지에 빚더미에 나앉게 된 사돈댁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는데요. 딸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시댁이 알거지 신세가 됐는데 어쩌면 좋아. 딸이 울면서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살림살이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버렸다고 설명해 주었죠. 게다가 사위의 월급까지 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사돈이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워버렸다고 하네요. 제가 안사돈에게 무시당했던 걸 생각하면 꼴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돈이 헬쑥한 얼굴로 시댁 문을 열어주길래 딸아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고 했죠. 다 듣고 왔어요.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었다면서요? 뭐라고요?
허참, 남이사 압류 딱지가 붙든 말든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무슨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왔죠. 그런데 저한테 도움받기 싫으신가 보죠? 도와주긴 개뿔.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어하면서 그쪽이 잘 사세요. 괜히 도와주려다가 노숙자 되지 말고. 노숙자는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현실 파악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5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안 싸돈 얼굴에 던져버렸죠. 안 사돈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더니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긴요, 건물 등본이죠. 이 건물 제 딸 앞으로 해줄 거예요. 건물을 팔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제 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최소 30억은 나가는 건물이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깜짝 놀라 등본을 확인해 보더군요. 워낙 일만 하고 구두쇠처럼 사느라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딸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수십억짜리 건물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을 아예 떠나시면서 저를 조용히 불러서 땅 문서를 주셨거든요. 원래 아들 놈들 주려고 했는데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새끼 너밖에 없구나. 다른 인간들은 재산 줘봤자 며칠 못 가서 전부 말아먹을 게 뻔하다. 이 땅은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거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아버지께서 다른 살림을 차렸어도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만큼은 아들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게를 제게 맡기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던 건 부동산을 보러 전국을 다녔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부동산에 밝은 지인과 함께 괜찮은 땅을 샀고 시세가 오르면서 돈을 많이 불리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땅을 보게 되신 건데요. 처음에는 버려져 있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전에 듣기로는 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최소한 5년 안에 이곳이 개발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지금 사서 묻어두자. 여기가 개발되는 건 시간 문제야. 5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는 되겠지. 시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 땅을 제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아버님과 살고 있던 애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죠. 설마 했는데 3년 뒤에 그 땅이 개발될 거란 소문이 돌더니 땅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 땅을 팔라고 저를 찾아와 설득시키려고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땅을 샀던 시아버지 지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병철이 며느리지? 병철이한테 받은 땅 있음 절대 팔지 말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개발 시작되면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 올려야 해. 그래야 건물주 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그분 말대로 해서 건물주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제가 건물주란 사실을 시어머니께 들키기도 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확인차 떼어놓은 등본을 보시더니 저한테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런 요망한 년 같으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 건물 당장 내놔. 어머님, 건물이라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년한테 건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니년 서랍에서 내가 다 확인해봤어. 뭘 확인하셨는데요? 서랍에서 본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뭐? 분명 내가 방금 들고 왔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다행이었죠. 서랍에서 봐놓고 들고 오는 걸 잊으셨는지 빈손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우리한테 무슨 건물이 있어? 오늘 약 먹은 거 맞아? 약? 내가 약을 왜 먹어? 전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았으니까 약 먹자.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헛소리를 다 하네. 헛소리라니 이 녀석아. 전현한테 등본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치매기가 있는 터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건물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네요. 건물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었지만 딸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놈의 비린내 타령을 하길래 이혼할까봐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딸이 건물주인 거 알면 솔깃해져서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이혼해주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네요. 안사돈은 비린내 난다며 무시하던 저한테 도움을 받을지 몰랐는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랑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며칠 뒤에 건물 명의를 딸 앞으로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였죠. 이 건물 네 명의로 하는 대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라. 아마 10억은 나올 거야.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다. 대출금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메꾸면 되고 대신에 안사돈이 내 가게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 시어머님이? 엄마 가게? 일단 알겠어. 그렇게 전할게. 딸은 안사돈에게 가서 제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안사돈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결국 머리를 조아렸다고 해요.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가서 일하마. 그리고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업가 남편 덕분에 호사를 누려왔던 안사돈이 이제 저와 같은 생선 냄새가 나게 생겼네요. 안사돈은 비린내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파 보이는 얼굴로 생선을 다듬고 포장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와서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유, 얼굴 좀 봐. 곧 있으면 쓰러지겠어. 아무리 그래도 안사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장 상인들은 안사돈에게 너무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안사돈에게 인생 공부를 시켜주는 중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아서 시댁의 빚을 청산하고 박갓사돈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박갓사돈은 저를 뭐라 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없었음 이미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이다. 딸이 안사돈과 사위의 인생을 구제했으니 딸을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진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집안을 구한 며느리라고 칭찬하셨는데 이젠 제 딸이 시댁을 구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의 위력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돈 하나만으로 사람 자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추앙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돈으로 판단하는 일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돈이 없다고 수군대던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교훈을 전해주려고 사돈을 가게로 나오게 한 것인데요. 이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안사돈이 힘이 남아있는 한 저와 함께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안사돈도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안사돈과 매일 붙어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사연글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